네, 안녕하세요. 아는내과TV의 내과 전문의 유대현입니다. 이번 시간에 공부할 당뇨병 치료 약제는 GLP-1 수용체 작용제라는 약제입니다. 이 약은 지금까지 공부했었던 다른 당뇨약과는 다르게 주사제로 쓰이고 있는 그런 약제입니다. 이 약의 기전을 살펴보면 GLP-1이라는 이 호르몬은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 이 L세포에서 분비가 되는 그런 호르몬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GLP-1이 분비가 되면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키고 인슐린의 어떤 생성 자체를 늘리면서 베타세포 증식을 촉진시키면서 글루카곤 분비는 억제시키고, 그리고 GLP-1 농도가 많아짐에 따라서 뇌에 음식 섭취를 감소할 수 있도록 식욕을 억제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으면서 동시에 위장관 운동을 억제시키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GLP-1이라는 호르몬은 음식을 섭취하면 우리 몸에 오랫동안 남아있으면 여러 가지 이점이 있을 테지만, 안타깝게도 이 DPP-4라는 효소에 의해서 분비가 되자마자 수분 이내에 분해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었던 DPP-4 억제제, 이 효소를 억제함으로써 GLP-1의 농도를 늘리는 그런 약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 이번 시간에는 애초에 이 DPP-4가 억제하는 그 양보다 투여하는 GLP-1의 농도 자체를 올려주게 되면 이 GLP-1이 내 몸에서 그래도 오랫동안 머물면서 여러 가지 그런 이로운 기능들을 유지하지 않을까 해서 개발된 그런 약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GLP-1 이 수용체 작용제는 이렇게 뇌뿐만 아니라 여기 췌장, 콩팥, 근육, 뼈, 심장, 심지어는 간까지 모두 작용을 해서 우리 몸에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일으킨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GLP-1 수용체 작용제는 종류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단기 작용이라고 해서 짧게 작용하는, 하루에 두 번 이제 주사를 맞아야 되는 그런 약제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엑센딘4를 기반으로 해서 만든 GLP-1 수용체 작용제는 엑세나타이드와 릭시세나타이드가 있는데, 이 엑센딘4 기반을 통해서 만든 이 GLP-1 수용체 작용제는 도마뱀의 타액에서 분리한 펩타이드를 통해서 만들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GLP-1과는 실제 우리 몸에서 분비가 되는 GLP-1과는 아미노산 서열이 약 53%만 일치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하지만 여러 가지 그런 DPP-4에 억제되는 그런 염기 서열들을 변형시킴으로 인해서 DPP-4에 분해되지 않도록 만든 그런 약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몸에서 정상적으로 분비되는 GLP-1은 이렇게 생겼는데, 엑세나타이드와 릭시세나타이드는 이렇게 염기 서열을 바꿈으로 인해서 DPP-4에 저항성을 갖게 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실제 우리 임상에서 쓰이고 있는, 유통되고 있는 약들은 엑세나타이드 같은 경우에서는 바이에타, 릭시세나타이드는 릭수미아 제제로 이렇게 출시가 되고 있는데, 현재는 이렇게 짧게 작용하는 GLP-1 수용체 작용제는 잘 쓰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장기작용 GLP-1 수용체 작용제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면, 이것은 그래도 사람 GLP-1 수용체 작용제를 기반으로 해서 만든 염기설과 굉장히 유사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도 쇼덱팅 단기 작용보다는 한층 더 업그레이드 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종류로는 리라글루타이드, 줄라글루타이드, 세마글루타이드 이런 약제들이 있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 세마글루타이드, 줄라글루타이드, 심지어는 경구 세마글루타이드도 최근에 개발이 돼서 미국에서는 현재 유통이 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기적으로 작용하는 그런 약제들이 현재 국내에서는 리라글루타이드와 듀라글루타이드가 유통이 되고 있는데, 당뇨 약제로서는 비토자가, 그리고 비만 약제로서는 싹센다라는 이름으로 현재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듀라글루타이드는 이제 모두 이제 비만 약으로는 출시가 되어 있진 않고 당뇨 약으로만 트룰리시티라는 이름으로 현재가 출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세마글루타이드가 현재 미국에서 굉장히 엄청난 효과를 불러일으킨다라고 해서 현재 품절 상태가 일어날 정도로 인기가 많은 그런 약제인데요. 세마글루타이드는 당뇨 약제로서는 오젬픽, 비만 약제로서는 위고비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출시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경구 세마글루타이드와 최근에 이제 터제파타이드라고 해서
GLP와 GIP의 복합제로 만들어진 마운자로라는 약제까지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제들은 현재 국내에는 유통되고 있지 않는데, 국내는 여하튼지 간에 리라글루타이드와 이제 듀라글루타이드가 유통되고, 리라글루타이드는 싹센다로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당뇨 약제로서 빅토자가 아쉬운 점은 이렇게 가격이 한 주사에 8만 원이나 할 정도로 굉장히 비싼데요. 빅토자는 당뇨 환자들한테 투여함에도 불구하고 급여가 아직 적용이 되지 않아서 환자분들이 비용적으로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다라고 해서 많이 쓰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리라글루타이드는 보통 비만 약제로 싹센다로 쓰이고, 현재는 이제 당뇨 약제로서 우리가 GLP-1 수용체 작용제를 쓸 때는 트룰리시티 정도만 쓰이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 작용과 우리가 지속 작용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는데, 단기 작용은 현재 많이 쓰이고 있지는 않아요. 거의 뭐 안 쓰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여기 보시면 이 단기 작용과 장기 작용의 차이를 보면, 공복 혈당을 감소시키는 데는 아무래도 지속적으로 작용하는 롱액팅, 여기 보시면 말씀드린 듀라글루타이드, 뭐 세마글루타이드, 리라글루타이드 이런 약제들이 아무래도 공복 혈당을 감소시키는 데 더 우수하고요. 식후 혈당을 감소시키는 데는 이 단기적으로 작용하는 이런 GLP-1 수용체 작용제가 더 이점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당화 혈색소를 전반적으로 감소시키는 효과는 아무래도 이제 롱액팅, 오랫동안 혈당을 낮출 수 있는 GLP-1 수용체 작용제가 더 크다라고 알려져 있고, 하지만 단점이 타키필락시스, 즉 사용하면 할수록 거기에 대해서 내성이 발생해서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 작용으로 쓰이는 GLP-1 수용체 작용제 같은 경우에는 위 배출 지연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는 식후 혈당을 감소시킬 수 있다라는 장점은 있겠지만, 아무래도 소화불량이나 어떤 포만감, 조기 어떤 포만감 같은 것들을 유발해서 환자분들이 굉장히 더부룩한 그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체중 감소 효과는 이렇게 연구마다 차이가 있지만 많게는 5kg까지 감량을 할 수 있고, 사람들마다 어떤 분들은 이 GLP-1 수용체 작용제가 잘 맞아서 뭐 10kg까지 빠지는 분들도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기 솔리쿠아라는 제제가 있는데요. 아까 이제 릭시세나타이드가 이제 단기작용 GLP-1 수용체 작용제인데, 단독으로 쓰이진 않고 이렇게 인슐린, 글라리진이라는 란투스 제형이죠. 이 란투스와 함께 묶어서 인슐린과 GLP-1 수용체 작용제 복합제로서 현재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른 복합제들도 있는데요. 그것은 제가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듀라글루타이드, 리라글루타이드 같은 경우에서는 여기 보시면 뭐 말기 신부전증 환자에서도 어떤 우리나라 가이드라인에서는 연구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하지만, 현재 뭐 KDIGO나 미국 당뇨병 학회 가이드라인에서는 투석 환자에서도 릴라글루타이드 이런 것들은, 그리고 세마글루타이드까지 모두 골고루 투여해 볼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GLP-1 수용체 작용제가 이제 용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 노지아, 보미팅, 뭐 설사, 복통 이런 것들이 유발한다. 그러니까 식욕도 굉장히 떨어지지만 메스껍고 토할 것 같고 설사하고 이런 부작용들이 이 GLP-1의 어떤 용량을 올리면 올릴수록 더 심하게 나타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염려를 했었는데, 한 30% 정도에서 이 GLP-1 수용체 작용제를 맞는 분들에게서 이런 소화기 관련 부작용이 나타난다라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다행스럽게도 이렇게 2%, 3%까지 줄어든다라고 알려져 있어서, 일단 초기에만 그런 어려운 점들의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면 어떤 소화기 약제 같은 것들을 복용하면서 버틴다면, 이후에는 체중 감소나 여러 가지 이점이 있는 이 GLP-1 수용체 작용제를 무리 없이 투여해 볼 수 있겠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리라글루타이드와 엑세나타이드, 롱액팅과 숏액팅을 비교해 봤을 때 숏액팅의 그런 오심, 구토, 소화기 증상들이 더 많이 나타났고, 리라글루타이드는 그것보다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었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부작용들이 이렇게 급격하게 줄어드는 양상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GLP-1 수용체 작용제는 췌장염이 나타난다거나 갑상선 수질암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일부 이제 뭐 동물 실험이나 이런 거에서 보고가 된 적이 있어서, 췌장염의 과거력이 있는 환자에게서는 투여하지 않도록 권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갑상선 수질암 같은 경우에서는 과거에 갑상선 수질암의 과정력이나
어떤 과거력이 있는 경우에서는 투여를 금기시돼 있고 MEN2와 같은 그런 병력이 있으신 분들도 이 갑상선 수질암에 대한 어떤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도 투여를 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듀라글루타이드, 이제 리라글루타이드, 세마글루타이드가 이 세 개 약제로 이제 축약을 해볼 수 있겠는데, 이 약제들이 실제로 당을 낮추고 뭐 살을 빼는 효과와 더불어서 심혈관계 합병증을 줄이거나 어떤 뭐 신부전이라든지 아니면 콩팥 기능을 악화하는 것들을 더디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 측면에서 지난 시간에 공부했었던 SGLT2 억제제와 마찬가지로 비슷한 효과를 갖는지 알아보는 그런 연구들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리와인드, 리더, 서스테인 6 이런 연구들이 진행이 됐었는데 크게 여기 보시면 심혈관 질환에 의한 사망 그리고 심근경색, 뇌졸중 이런 것들을 줄이는 데 있어서 종합적으로는 그 세 가지 약제 모두 골고루 줄였다라고 알려져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제 각각의 구성 요소들을 살펴봤을 때는 듀라글루타이드 같은 경우에서는 뇌졸중에만 효과가 있었고 여기 보시면 리라글루타이드는 심혈관 질환에 의한 사망에 줄이는 데만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있었고 세마글루타이드는 뇌졸중에만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확보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신부전 악화에 의한 입원하는 것들을 감소시키는 신부전에 대한 이론 효과는 증명이 되지 못했었고요. 그리고 신장 기능을 악화하는 거에 있어서 긍정적인 효과는 다행스럽게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연구들과 이후에 진행되었던 추가적인 이 GLP-1 수용체 작용제를 기반으로 한 연구들을 종합해서 메타 분석을 시행을 했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심혈관 질환에 의한 사망을 이렇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시키는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혈관 질환, 사망, 심근경색, 뇌졸중 이 세 가지를 모두 합쳤을 때는 감소시킬 수 있다. 이런 것들이 확인됐었는데 다만 여기서 확인을 해보면 각각의 구성 요소들 중에서는 심근경색을 제외하고 나서 이 심혈관 질환에 의한 사망, 뇌졸중 이 두 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위험을 줄였다라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뭐 신장 질환에 대해서도 좀 살펴봤었는데 여기 신장 질환을 악화하는 측면에서는 아까 그 세 가지 연구를 각각 살펴봤을 때는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확보가 됐었지만 이 메타 분석을 통해서 분석을 했을 때는 통계적 유의성이 없었다. 그리고 신장 질환에 대해서는 아직 이 GLP-1 수용체 작용제가 확실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는 조금 의문이 든다라고 그런 것들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메타 분석 연구에서는 GLP-1 수용체 작용제와 SGLT2 억제제를 이제 비교해서 각각 메타 분석을 진행을 했었는데 GLP-1 수용체 작용제 같은 경우에서는 뇌졸중 위험을 이렇게 낮추는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었고 하지만 이 SGLT 수용체 억제제 같은 경우에서는 통계적인 유의성이 확보가 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뇌졸중을 예방하는 측면에서는 GLP-1 수용체 작용제가 좀 더 긍정적으로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SGLT2 억제제 같은 경우에서는 하트 페일리어에 대해서 엄청난 효과를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심근에 대해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심혈관 질환에 의한 사망이나 이런 것들을 줄이는 것은 중간 정도라고 볼 수 있겠고 뇌졸중 측면에서는 아직 조금 약간 연구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해서 제가 어떤 그 임상 데이터로 따져봤을 때 확실하게 에비던스 베이스드로 효과가 있는 순서대로 정리를 해보면 심근 그리고 관상동맥, 그 다음에 뇌혈관 이렇게 순서대로 정리를 해볼 수 있겠고요. GLP-1 수용체 작용제 같은 경우에서는 뇌혈관, 뇌졸중을 예방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뇌혈관, 그 다음에 관상동맥, 그리고 심근에 대한 효과는 여러 연구에서 아직 통계적 유의성이 확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일 후순위로 미루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또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이제 인슐린과 이 GLP-1 수용체 작용제를 비교했었던 연구가 있는데요. 우리가 인슐린 하면 당을 떨어뜨리는데 굉장히 가장 최종적으로 쓸 수 있는 약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 GLP-1 수용체 작용제도 인슐린 못지않게 당화혈색소를 감소시키면서, 그리고 인슐린은 체중이 증가하는데, GLP-1 수용체 작용제는 이렇게 체중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살도 빠지면서 당화혈색소도 줄이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GLP-1 수용체 작용제의 어떤 그동안 연구들을 이제 정리를 해보면
예를 들어서 콩팥 기능이 악화되는 것을 어떤 예방하는 측면에서는 아직까지는 뭐 잠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겠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고,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데이터에서 그 효과를 증명을 했었고요. 그리고 신부전에 대해서는 뭐 가능성은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연구가 조금 더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겠고, 혈당을 낮추는 측면에서는 인슐린만큼 못지않게 우수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혈당에 대한 위험은 굉장히 적고 체중을 감소시키는 그런 이로운 당뇨 약제라고 볼 수 있겠고요. 하지만 단점은 가격이 매우 비싸다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사실 이 접근하기 쉬운 그런 약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돈이 많으신, 여유가 있으신 분들에게 아직까지도 이 약이 손쉽게 닿을 수 있겠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에게는 이 GLP-1 수용체 작용제가 손쉽게 쓸 수 있는 약은 아니다. 그런 면에서 참 아쉽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당뇨병 학회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 이 심혈관 질환, 죽상동맥 심혈관 질환을 뭐 예방하는 데 있어서 GLP-1 수용체가 이렇게 우선순위로 돼 있고, SGLT2 억제제도 이렇게 나란히 배치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고요. 이런 신부전이 있으신 환자분들에게서는 여기 GLP-1은 빠져 있습니다. SGLT2 억제제만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만성 콩팥병이 있으신 분들에게서는 우선적으로 SGLT2 억제제를 쓰고, 그 다음에 GLP-1 수용체 작용제가 그 후순위로 밀려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혈당 관리 측면과 살을 빼는 측면에 있어서 혈당 관리 측면에서 굉장히 우수하다라고 보는 약제가 줄라글루타이드, 세마글루타이드, 터제파타이드, 인슐린 이렇게 나란히 배치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체중을 감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효과가 좋다라고 되어 있는 것은 세마글루타이드, 터제파타이드, 아직 국내에는 출시가 되지 않았는데 세마글루타이드가 GLP-1 수용체 작용제 중에 하나이고요. 그 다음으로 되어 있는 게 줄라글루타이드, 리라글루타이드가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예전에는 인슐린을 먼저 써라, 어떤 가이드라인에서는 GLP-1 수용체 작용제를 먼저 써라,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가이드라인마다, 나라마다 약간 차이가 있었는데 현재는 전 세계적으로 거의 다 통일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GLP-1 수용체 작용제를 우선적으로 쓰고 그 다음에 인슐린을 써라 라고 돼 있어요. 왜냐하면 GLP-1 수용체 작용제는 사실 베타세포를 자극해서 인슐린을 만들어내게끔 하는 거기 때문에 베타세포의 기능이 어느 정도 남아있을 때 이 GLP-1 수용체 작용제를 써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당뇨가 한참 진행되고 나서 GLP-1 수용체 작용제를 쓰면 베타세포 기능이 만약에 떨어져 있고 더 이상 인슐린 분비가 원활하지 않다. 그런 분들에게는 GLP-1 수용체 작용제가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초기에 GLP-1 수용체 작용제를 쓰는 것이 낫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고혈당 증상이 있다거나 당화혈색소가 뭐 10%, 9%가 넘는다거나 혹은 뭐 혈당이 300이 넘는다거나 그러면서 체중이 빠지고 뭐 케톤증이 나타난다거나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면 사실 이런 GLP-1 수용체 작용제가 아니라 빠르게 그런 글루코스 톡시시티, 당독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인슐린을 먼저 써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로 일단은 죽상경화 심혈관 질환에서는 GLP-1 수용체 작용제가 이렇게 우선적으로 권고가 되어 있고요. 만성 콩팥병에서도 SGLT2 억제제가 일단은 더 윗단계에 있고, 그 다음에 GLP-1 수용체 작용제가 약간 뭐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 그래도 SGLT2 억제제를 좀 더 신뢰하는 그런 양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국내에서는 이제 GLP-1 수용체 작용제를 우선적으로 쓸 수가 있고, 혹은 인슐린이 필요한 경우에서는 인슐린 투여를 하고, 아까 투여한 상황 말씀드렸죠. 그 이후에 조절이 안 되면 GLP-1 수용체 작용제를 덧붙여서 투여를 해볼 수 있겠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만성 당뇨병성 신질환이 있으신 분들에게서는 아까 이제 GLP-1 수용체 작용제에 대해서 약간의 그런 에비던스가 부족하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까지는 SGLT2 억제제를 우선적으로 이렇게 권고하고 있는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었고요. KDIGO라고 해서 신장학회에서 대표적으로 인용하고 있는 그런 가이드라인인데, 여기서도 이제 SGLT2 억제제가 퍼스트 라인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 세컨 라인으로 GLP-1 수용체 작용제가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장점과 단점을 다시 정리를 해보면 장점은 이제 저혈당의 위험이 적고 체중이 빠지는 그런 약제이고 심혈관 질환을 개선시키는 약제이면서 위 배출 속도를 지연시켜서 식후에 빠르게 올라가는 그런 혈당들을 잡을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단점으로는 비용이 굉장히 비싸다. 그리고 주사제다라고 되어 있고요. 굉장히 고용량에서는 그리고 낮은 용량에서도 이런 것들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어요. 한 30% 정도 발생할 수 있는데 오심, 구토, 설사와 같은 그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개선이 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췌장염이나 수질암의 병력이 있으신 분들은 이 GLP-1 수용체 작용제를 투여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슐린과 이 GLP-1 수용체 작용제를 비교를 해보면 사실 기저인슐린이라고 해서 하루에 한 번 맞거나 GLP-1 수용체 작용제도 리라글루타이드는 하루에 한 번, 트롤리시티 같은 경우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만 투여를 하면 되는 그런 약제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만 투여하면 되는 그런 이제 약제 투여의 어떤 편리성을 놓고 비교를 해봤을 때는 이 공복 혈당을 낮추는 데 있어서는 기저인슐린이 더 우수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식후 혈당을 낮추는 데 있어서는 GLP-1 수용체 작용제가 더 우수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체중을 이제 인슐린을 증가시키고 GLP-1 수용체 작용제는 감소시킨다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인슐린은 단점으로는 저혈당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칫하다가는 뭐 낙상이나 그런 위험한 일이 발생할 수 있겠고요. GLP-1 수용체 작용제는 대신에 오심구토, 설사 이런 소화기계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용량 제한으로서 인슐린 같은 경우에는 뭐 슬링 이펙트가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GLP-1 수용체 작용제는 정해진 용량까지만 현재 투여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식욕 억제 측면에서는 기저인슐린은 그런 것들은 없고요. GLP-1 수용체 작용제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사 방법은 이제 피하 주사, 둘 다 피하 주사로 하고 이제 인슐린은 매일 맞아야 되고 GLP-1 수용제는 하루에 한 번 혹은 두 번 맞거나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만 맞아도 되는 트룰리시티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심혈관 질환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가 되어 있고 심지어 GLP-1 수용체 작용제는 유익한 효과도 증명이 되었습니다. 투여 금기증은 인슐린은 딱히 없고 GLP-1 수용체 작용제는 아까 말씀드린 갑상선 수질암이나 췌장염이나 췌장암에 대한 병력이 있으신 분들은 투여를 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어떤 분들이 투여를 해야 되냐 이것이 중요하겠죠. 정리를 해보면 2형 당뇨 환자 중에 진단을 받은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 즉 인슐린 분비능이 유지되시는 분들이 우선적으로 투여를 하셔야 되겠고 식후 고혈당이 발생하시는 분들, 그리고 비만이거나 지방간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심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들, 저혈당이 자주 발생하시는 인슐린 투여나 뭐 설푸닌 유리아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자주 발생하시는 분들은 GLP-1 수용체 작용제가 저혈당의 위험이 덜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런 약제들을 이런 적응증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GLP-1 수용체 작용제를 가급적 조기에 빠르게 투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재 국내 상황을 말씀드리면 릭시세나타이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당뇨약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거의 안 쓰이고 있다. 근데 이제 솔리쿠아 제제로 인슐린과 복합제로 현재 란투스 뭐 릭시세나타이드 제형으로 투여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솔리쿠아도 있고 하지만 이 부분도 현재 유통이 원활하진 않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리라클루타이드는 이제 비토자와 삭센다가 있는데 비토자는 비싸고 삭센다도 마찬가지로 비싸죠. 그리고 줄토피가 있는데 줄토피도 현재 거의 품절 대란이 일어난 그런 약제라고 볼 수 있겠고요. 줄라그루타이드도 트롤리시티만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 맞기 때문에 굉장히 환자들이 편리한 그런 약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이것도 현재 국내에서 품절 대란이 일어난 그런 약제여서 투여가 쉽지는 않습니다. 현재 이제 미국에서 세마글루타이드라고 해서 얼마 전에 이제 일론 머스크가 위고비를 맞았다라고 트위터에 올리면서 굉장히 사람들이 주목을 하기 시작했고 그 이후에 이제 품절 대란이 일어나서 현재 미국에서도 이제 유통이 원활하지 않은데 국내에서 아직까지 들어오기에는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GLP-1 수용체 작용제가 굉장히 효과도 좋고 살도 빠지고 저혈당도 없고 여러 가지 이점이 있지만 현재 품절 상태로 아무래도 비용이 비싼데 이걸로 인해서 살을 빼고자 하시는 분들의 어떤 수요가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 정작 필요한 분들이 투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안타깝게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GLP-1 수용체 작용제 같은 경우에서는 급여 기준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급여 기준이 좀 까다로워요. 여기 보시면 병용요법을 투여할 수 있는데 일단은 메포민과 설포닌 유레아의 병용요법으로 유지를 한 상태, 이제 전제 조건이 이 두 가지 약제를 투여하고 있어야 돼요. 한 상태에서 혈당 조절이
원활하지 않는 그런 환자들 중에서 BMI가 25 이상이거나 아니면 인슐린 맞기를 거부한다거나 인슐린 투여를 하면 안 되는 뭐 저혈당의 위험이 있다거나 이런 분들에게서는 급여화가 된다라고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인슐린과 병용요법도 급여화가 돼 있는데 인슐린을 투여해도 불구하고 당화혈색소가 7% 이상인 경우에서는 기저인슐린과 이 GLP-1 수용체 작용제와 더불어서 메포민까지 투여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케이스 5가지를 정리해보면서 이번 영상 마칠 텐데요. 56세 남한이고요. 당뇨병 유병 기간이 6년 정도 됐고 이렇게 BMI가 28 이상으로 비만에 해당하고 당뇨, 고혈압, 이상 지질혈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혈당 추이를 보니까 식후 혈당이 굉장히 높다라고 되어 있고 당화혈색소가 8.5%로 혈당이 조절되지 않는 상황이었는데 다행히 인슐린 분비능은 유지가 되고 있었습니다. C펩타이드가 2.1로 여기 보시면 이제 알부민뇨가 배출되고 있었고 만성 콩팥병 3기에 해당하는 그런 수준에 도달돼 있고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체중, 알부민뇨, CKD가 동반된 상황이고 식후 혈당이 200이 넘는 이런 상황에서 이 환자는 현재 메포민과 DPP-4 설포닐 유리아 제제를 투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를 어떻게 약을 변경할 수 있냐라고 했을 때는 메포민과 설포닐 유리아를 유지하면서 이 DPP-4 억제제는 GLP-1과 기전이 똑같기 때문에 GLP-1으로 바꾸면 DPP-4 억제제를 빼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GLP-1을 추가하고 GLP-1을 이제 추가할 때는 여기 팁인데 한 가지 팁인데 GLP-1 투여 당일과 다음날에는 메포민을 만약에 아침 저녁으로 드신다면 이제 저녁 것을 빼고 드시는 게 저혈당에 대한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참고하시고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안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식 횟수가 이제 이 GLP-1 수용체 작용제를 투여를 하게 되면 식욕이 떨어지기 때문에 과식 횟수가 이제 줄어들게 되었고 환자분께서 이렇게 허리둘레도 이제 줄어들게 되었고 체중도 빠지고 이렇게 BMI 지수도 떨어지게 됐고 실제적으로 식후 2시간 혈당도 200이 넘었었는데 아직 목표치에 도달하진 않았지만 이렇게 194로 떨어지는 양상이었고 당화혈색소도 이렇게 7%까지 감량되는 양상이었습니다. 자, 다음 케이스입니다. 52세 남한이고 당뇨병 유병 기간 6년이 됐고 비만이고 당뇨 고혈압이 있으면서 이렇게 식후 혈당이 조절되지 않고 당화혈색소가 9%대입니다. 그래서 C펩타이드가 2.2로 다행히도 인슐린 분비능은 유지가 되고 있었고요. 이렇게 알부민뇨나 뭐 만성 콩팥병이 있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환자의 문제점은 이제 저혈당이 간혹 이렇게 발생을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 인슐린을 이제 투여하면 체중이 더 늘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사실 당화혈색소가 9%가 넘으면 인슐린 투여를 고려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저혈당에 대한 그런 불규칙한 식습관과 운동을 이제 무리하게 굉장히 과도하게 빡세게 하는 그런 스타일의 환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환자는 기저 인슐린을 이렇게 42단위를 투여하고 있었던 환자인데 저혈당이 종종 발생했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환자분의 이제 인슐린을 약간 감량하면서 GLP-1 수용체 작용제를 투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이렇게 체중이 빠지고 이제 식후 혈당도 조절이 됐고 당화혈색소도 아까 9%에서 6.9%까지 떨어졌고 저혈당 발생도 다행히 없었다라고 알려진 그런 해피한 케이스였습니다. 자, 세 번째 케이스는 57세 남한이고요. 당뇨병 유병 기간이 10년이나 됐고 허리둘레 이렇게 굉장히 비만이 심한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저질환으로는 당뇨, 고혈압, 이상지질혈증이 있고요. 식후 2시간 혈당이 288로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당화혈색소도 8.5%. 인슐린 분비능은 약간 떨어져 있지만 그래도 아예 없다라고 볼 수는 없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체중이 굉장히 비대하고 그다음 만성 콩팥병이 있으면서 식후 고혈당이 문제인 환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현재 메포민과 DPP-4 억제제, 글리클라자이드를 이렇게 투여하고 있었는데 이 환자분께 이제 GLP-1 수용체 작용제로 DPP-4 억제제를 바꿔드렸거든요. 그래서 일단 처음에 듀라글루타이드를 0.75mg 일주일에 한 번 투여하는 걸로 시작을 했고 이후에 1.5mg까지 증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화혈색소가 7%까지 줄어들었고 체중도 6kg까지 감량되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를 우리가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듀라글루타이드, 트롤리시티를 현재 품절로 되어 있지만 사실 기존에 우리가 어떤 용법을 활용을 했었냐라고 하면 0.75를 일단은 4주까지는 이제 꾸준하게 맞았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그리고 나서
오심, 구토, 뭐 이런 소화기 부작용이 없다라는 것들이 확보가 되면 이제 한 달까지 투여하고 이후에는 1.5mg을 일주일에 한 번 투여하는 이런 용법으로 갔고요. 사실 릴라그루타이드 빅도자는 많이 쓰이진 않는데 0.6, 1.2, 최대 1.8mg까지 투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 케이스는 이제 당뇨병 유병 기간이 14년이 됐고 비만인 상태는 아닌 그런 환자이셨습니다. 그래서 당뇨, 마른 당뇨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당뇨, 고혈압, 이상지질혈증이 있고 여기 보시면 알부민뇨가 있으면서 만성 콩팥병이 있고 여기 공복 혈당은 178인데 당화혈색소가 8.4로 아무래도 식후 혈당이 조절이 잘 안 되는 그런 환자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6개월 전에 이런 관상동맥 질환이 있었고 알부민뇨, CKD가 있으면서 혈당이 전체적으로 불량하고 새벽에는 간혹 저혈당이 나타나는 그런 환자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메포민, 글리메프라이드, 다파글리플로즈, SGLT2 억제제까지 투여를 하고 있었는데 이 환자분께 이제 듀라그루타이드를 추가했었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메포민, 글리메프라이드, 다파글리플로즈를 유지를 했는데 이때 여러 가지 당뇨 약제가 많다 보니까 글리메프라이드가 저혈당을 유발할 수 있고 앞서서 저혈당을 유발했다고 했기 때문에 글리메프라이드를 2mg에서 1mg로 감량을 했고 그 결과 당화혈색소가 7.5%로 개선되었고 저혈당의 어떤 그런 이벤트도 줄어들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케이스 52세 남한이고 유병기간이 17년이나 된 그런 환자이고요. 비만인 상태이고 당뇨, 고혈압, 이상지혈증, 지방간까지 있는 환자입니다. 여기 보시면 식후 고혈당이 286으로 굉장히 식후 고혈당이 조절이 안 되고 당화혈색소가 9.1%인 이런 환자인데요. 이런 체중과 식후 고혈당, 지방간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존에 메포민, 시타글립틴, 다파글리플로진을 투여했었는데 여기에 이제 듀라그루타이드를 추가했었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추가하고 나서 이렇게 체중도 빠지고 당화혈색소도 개선된 이런 환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GLP-1 수용체 작용제는 이제 우리 몸에서 굉장히 이로운 호르몬인데 우리가 이제 GLP-1이 DPP-4에 의해서 빠르게 분해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GLP-1을 내 몸에 직접 주사로 주입을 되면 GLP-1의 농도가 한 3, 4배 정도 더 올라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GLP-1은 포도당 의존적으로 인슐린을 분비하기 때문에 포도당이 많을 때는 인슐린이 분비가 되고 포도당이 적을 때는 인슐린이 분비가 안 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내 몸에 생리학적으로 유리한 그런 호르몬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저혈당에 대한 부담이 적고 혈당 조절은 인슐린만큼 우수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GLP-1 수용체 작용제는 식욕을 억제함으로써 체중도 줄이고 그러다 보니까 뭐 심혈관 질환에 대한 위험도 감소시킬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약제를 투여할 때는 가급적이면 인슐린 분비능이 유지되는 당뇨병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투여해야 이런 여러 가지 이점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겠다라고 정리를 해보면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